떨어진 적도 있나요? 종종. 아, 종종 있다. 네, 근데 이게 그래프가 네. 이렇게 빠졌다기보다는 네. 빡. 아, 근데 급락이 오는. 네, 근데 빡. 아, 순간적인 그 기회를 그냥 주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외부 변수에 되게 취약했었을 때가 있어요. 외부 변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건데. 그쵸, 그쵸. IMF 같은 거죠. 네. 대표적으로 97년도, 98년도에 외부 충격이 엄청나게 세게 와서 네. 가격이 갑자기 막 30%씩 빠졌다. 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옛날 경험도 아니고 요즘 최근에. 경험. 네. 지금 적어도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그게 정말 체감적으로 오셨을 건 게 지금 다가 22년 전쯤 되니까 그러면은 30대 후반 갑자기 네. 애 막 키우고 그러는데 갑자기 실직 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네. 저희 바로 앞 세대 같으면은 2008년도 리만 쇼크 때 네. 그때 갑자기 취업해야 되는데 사람 안 뽑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초임 연봉을 갑자기 동결시켰다는 아. 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많이 네. 전에 입사한 사람하고 그에 입사한 사람하고 연봉 차이가 되게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물론 나중에 다 이렇게 원활하게 네네네네. 시켜졌지만 그럴 때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기론이라는 게 또 생겨났죠. 네. 10년 주기다. 아. 98년, 2008년. 2008년. 그래서 2018년에 망한다고 했던 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런 게 다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 그러니까 현상을 내다보려면은 과거를 가지고 이 패턴이 재현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 해석되다 보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처럼 아. 매년 이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쉽게 나오겠지만 그런 걸 네. 전 더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주기론이라는 건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것 같아요. 2098년에 그랬고 2008년에 그럴까요? 2018년에 그럴 거고 그럼 그 전에도 그랬을 거고 그럼 그 전에도 계속 그랬을 근데 그 전에는 아니잖아요. 안 그랬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1988년도는 우리나라 네. 최전성기 아닙니까? 올림픽 했던. 네. 그러니까요. 88년 올림픽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1988년도 얼마나 네. 좋았어요. 저 기억나요. 아직도 올림픽 봤던 기억. 아. 네, 기억 없으시죠? 저는 없죠. 훨씬 젊으시구나. 네네. 부럽네요. 아, 올림픽. 아, 그쵸. 그 전엔 78년이었고, 그 전엔 68년이었을 네. 거고, 그 전엔 58년이었을 건데. 네, 58년 개띠 생각나네요. 이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주기적이다. 근데 네. 주기 중에 중간중간에 아닌 건. 그럼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말로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럼 과연 한두 번의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될 거냐. 네. 그거야말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아시겠죠. 약간 아. 확대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네. 근거조차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없다. 아. 네. 아니, 이유가 없는데 그냥 10년마다 재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네네네. 아. 근데 좀 그럼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과 상승이 5대 5인 시장은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종종 빡 네. 그러면 5대 5일 수는 없죠. 아주 종종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레어. 네, 그 하락이라는 건 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두 번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IMF랑 그 금융위기 둘 다 조건이 달랐나요? 조건. 그러니까 네. 하락을 발생시킨 요인이 둘 다 외부 충격. 둘 다 외부 충격이었고, 네. 이었고 네, 사실은 리만 쇼크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IMF 때는 진짜 심각했죠. 막 실직이 엄청나고. 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리만 쇼크 때 우리나라가 가장 좋았거든요. 대응도 빨리 했고 네. 선진국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한국은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네. 뭐냐면 IMF 때랑 이제 리만 쇼크 때랑 다른 게 뭐였냐면 리만 네. 쇼크 때는 입주가 엄청 많았어요. 그 네. 끝나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만 쇼크 때문이 아닌데 그 뒤에 입주 증가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는데 확대해서 그리고 IMF 때는 IMF 터지기 직전에 입주가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두 개가 달랐죠. 내부 요인은 두 개가 달랐는데 그냥 그때 되게 큰 사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사람이 패턴화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실제 결과도 달랐고 IMF 실제 결과가 때는 달랐어요. 급락했고 네. 그 다음에 급등했고 네. 리만 쇼크 때는 이렇게 안정됐었죠. 아. 입주가 계속 많았으니까. 네.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하실 때 외부 변수에 약했었다. 그럼 지금은 외부 변수에 상대적으로 강해진 상태인가요? 엄청 강하죠. 지금은. 네. 우리나라 경제가 네. 어느 날부터인가 무역 적자가 안 나요. 이제 무역 적자라는 말도 어색하고 이제는 네. 무역 흑자라는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뉴스에도 그다지 나지도 않아요. 네. 뭐 요번 뭐 만약에 7월, 8월 뭐 무역 수지 흑자가 몇 불을 기록했다 이런 거. 네. 제 생각에는 한 90년대 아니고 2000년대만 해도 네.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났고 막 아.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다 묻어내요. 네. 뭐 그렇지 뭐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충격에 되게 묻어내졌죠. 특히 작년도를 경험해 보시면 네. 그 코로나 한복판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조금밖에 안 했고 네. 해외들은 막 두 자릿대로 감소했잖아요. 네. 네. 그것만 봐도 되게 튼튼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윗단계로 올라갔는데 우리만 계속 그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 기업들이 다 저 하늘 높이 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한국 대기업들 정말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느껴져요. 기업 레벨이 글로벌 수준이다. 글로벌 수준이라는 말도 웃긴 게 네. 글로벌 다 탑티어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흔히 말해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 것 중에 저평가하는 아이템이 제가 봐서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돈 좀 벌었다 그러면 다 일단 한국 차는 안 타는 경향들이 네. 꽤 보이니까. 네. 근데 한국 자동차 회사 뭐 하나 몇 개 있지만 제일 네. 큰 회사가 이제 하나잖아요. 예. 몇 등인지 생각해 보시면 5등 정도 되거든요. 세계 5등이에요. 규모로 보시면 800만 대 넘게 만들고 네. 그런 게 얼마나 큰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차 조금 만들지만 뭐 심지어는 뭐 슈퍼카 업체부터 그죠. 줄을 쭉 세워가지고 네. 야 뭐 30등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회사들은 돈을 엄청 못 벌고 네. 우리 그 회사는 돈 잘 벌잖아요. 이런 게 실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꼭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핸드폰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아시잖아요. 네. 화학도 그렇고 네. 뭐 기타 등등 철강도 그렇고 포스코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네. 그게 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면면이 다 저 하늘 높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랑 다르죠. 80년대만 해도 이게 네. 그냥 외형만 크다 막 그랬었고 내실이 네네. 없다, 돈도 못 번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네요. 그만큼 또 거기에 걸맞는 네. 연봉도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럼 이런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주택 가격이 그냥 올라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각각의 개인들의 소득도 거기에 걸맞는 소득 수준을 갖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네. 조그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특히 작년 올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 너무너무 힘든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 그럼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에 많이 살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격차가 커지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맞벌이를 안 하면 힘든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차이를 나는 거죠. 누군 외벌이고 누군 맞벌이다. 그럼 만약에 CC로 만나서 네. 입사 동기로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이 집은 옆에 있대 외벌이하는 집의 소득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차이를 크게 나는 거죠. 지금 뭐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종 보다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산 시장이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제가 왜 웃기다고 말을 하냐면 네. 그거의 가정은 사람들이 대출이 많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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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한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나라예요. 대출이 있어야 금리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나는 대출이 없는데 금리가 만약에 1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대출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을 잘 보시면 대출을 점점점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미리부터 안 해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얘기를 꺼내려면 네. 그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 특히 막 우리 블랙 먼데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해외만큼 대출은 해주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집가에 한 80%씩 대출을 해줘서 네. 사회 초년생이 집을 곧바로 사자마자 뭐 30년 모기지로 갚고 네. 이제 뭐 은퇴할 때는 60살쯤 돼서 그때부터 여유롭게 살고 뭐 은퇴 생활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미국식 라이프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대출이 나와야 그게 되는데 우리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없고 리만 쇼크 때 같을 때 저희가 항상 많이 보던 그 모습들 이렇게 박스에다가 네. 이게 나오면서 네. 그 빅쇼트 영화 봐도 갑자기 그 플로리다에 집 산 사람 쫓겨나고 막 무슨 트럭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캠핑카에 살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대출이 없으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도 누가 네. 한 4억 5천 원 대출 받아 샀으면 네. 5천만 원 가지고 샀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약해져서 네. 잘려서 못 갚으면 내쫓기는 건데 대출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쫓기질 않죠. 그러니까 내쫓긴다는 뜻은 결국은 그 자산을 판다는 뜻인데 네. 풀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이슈 가지고 집을 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금리가 낮을 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때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집값의 민감도를 내리려는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반대로 금리랑 집값이랑 그 민감도가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올라가도 어차피 그 전에 집값 오른 이유가 얘가 내려가서 올라간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이거 잡히는 거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빠진다는 거는 네네. 말이 안 된다고요. 특히 주택은. 상업용은 네네. 맞을 수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이나 상가나 그런 네네. 것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거용만은 적어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거 자산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네.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업용 시장과 주거용 시장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장도 분리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럼 이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한국은.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외부 변수에도 경제가 튼튼해져 있는데 기업들이 네. 튼튼해져 있어서 네네. 국내 그런 그 밑바닥을 딱 이렇게 저변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게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들 빚이 없어서 네. 튼튼한 거죠. 그 어느 네. 나라보다도.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 많다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런 것들이에요. 20대들의 학자금 대출 받아서 네. 시작할 때부터 빚이 많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뒤로 갔을 때 빚 많다의 핵심은 저거죠. 자산이 없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 빚이 많겠죠.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자산이 없고 네. 그 전세 계약 보증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네. 부채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빚이 그렇게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한해서 네. 주거 자산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오히려 역설이 사람들이 전세를 놔서 오히려 대출을 받는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서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안 좋다고 봐요. 네. 정부가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통제가 아니라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네네. 그러면 됐었고 사실 계속 그랬었어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전세값이 안 올랐고 실제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서울 전세값이 하락했어요. 그런 정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부동산의 한계점이 아까 한정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이 임대 자산으로 나와줘야 그 물량이 이제 임대 시장에 풀려서 네. 그러면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그건 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임대차 아까 그 관련된 네. 임대사업자 제도에 좀 더 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네. 그 고가 주택에 들어가 있는 전세 뭐 10몇 억짜리 전세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그냥 5억까지만 대출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대출은 많이 안 나와요. 아, 전세건 거주건. 네. 야, 지금 그러면 금리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침소봉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에 이제 확대 버전이 그거예요. 네. 20대들 막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네. 학자금 대출 몇 천만 원 있고 지금 월세 내느라 허덕허덕 거리는데 네. 진짜 그거 이자 갖고 이거 하니까 없다. 음. 근데 막상 주택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이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나이 있는 분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봉은 더 높을 거잖아요. 그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한 40살 정도 네.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가정을 이루어서 네. 애도 키우고
딱 그 회사도 좀 이렇게 사회생활도 좀 안정돼 있고 네네. 그런 분들의 상황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예를 들고 하면은 좀 설명이 잘 안 되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는 중요 팩터가 아니다. 주택 시장에서. 그렇게 네. 아,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수요인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제한이 돼 예, 있으니까. 수요를 그동안은 안정돼 있었어요. 네. 특히나 지난 한 20년간은 굳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1주택으로 사시면서 그냥 난 1주택이고 그냥 뭐 크게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난 한 20년간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1세대 1주택은 그냥 국룰이고 네. 이대로만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이 흔들려요. 왜요? 나도 세금 내니까. 아, 그러니까 1주택인데도 세금을 내니까. 옛날 같으면 1주택자는 팔면 양도세가 거의 없으니까 옮겨도 뭐 1주택으로 옮기니까 나는 절대 선이야 네네네. 라고 믿었고 살았던 거죠 다들. 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었는데 아, 아까 다주택자들은 또 선의 기능이 있자고 했잖아요. 네. 전세 공급을 해주니까 네네. 월세 공급을.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이 돼버리니까 지금 전월세 공급이 줄었고 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다가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갑자기 내가 악이 됐잖아요. 네. 그게 지금 상황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아, 1주택자들이 그동안 조용히 있던 1주택자들의 그 양도세도 내게 됐고 네. 종합부동산세도 갑자기 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세상에 1주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아,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요. 참 1주택자가 그러니까 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중에서는 네네. 1주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무주택자는 정말 더 많죠. 네. 아, 그러니까 무주택을 위한 컨텐츠들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 공중파 같은 데서도 네. 광고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는데 네네네네네. 나오죠. 아,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도시가 사라지고 네. 네네.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하도 많이 듣는 얘기라서. 아, 진짜요? 저도 네, 뭐 저는 이제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보려고 이제 웬만한 건 다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수요 얘기가 네네. 정말 이제 참 힘든 얘기인 게 네. 그 약간 인구론과 약간 하락론과 이런 게 약간 그 하락교의 주요 논리 기둥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왜 종교화됐을까? 근데 인구가 감소되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뭐 그렇게 썩 좋진 않고 당연히 수요가 전체 절대 수요가 줄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일 강구하는 게 소득인데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제 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런 거예요. 저희는 이 집은 원래 없었는데 네. 90년대 초중반에 그렇게 서울 분들은 콘도미니엄을 많이 샀대요. 저는 사실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네네네네. 없어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왜 샀겠어요? 네, 집은 못 사지만 주말이나 휴가 때 어딘가 가서 써야 되겠다. 네. 그런 개념이 아까 90년대 등장을 했는데 그때가 OECD 가입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네. 10,000불 넘고. 네네. 근데 지금 30,000불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장도 갖고 싶고 네. 원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동해안에 양양에 속초에 맨날 네. 난 서핑하러 가는데 어. 거기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네. 서울보다 훨씬 싸니까 자주 가면 거기다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자주 그죠. 가니까. 네. 그럼 적어도 주말마다 가면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이나 가는 건데 그쵸. 맨날 호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냥 하나 사겠다. 그게 지금 안 돼요. 아. 2주택자 되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30,000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네. 이미 주택이 아닌 나머지 쪽에서는 다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 대형 SUV 사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픽업 트럭 사겠다고 난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왜 필요해 그러는데 네.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그게 뭘까 놓고 봤더니 이제 큰 거 싣고 다니면서 네.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 그걸 흔히 카니발 같은 걸로 그죠, 하다가 그죠. 그것도 더 큰 게 필요한 네. 거죠. 차도 막 큰 거 사고. 네. 그게 이제 30,000불 시대의 수요 소비 패턴인데 주택만 계속 80년대 주비 소비 패턴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게 아까 인구 감소에 대한 답이에요. 왜냐면 네. 꼭 사람이 집이 하나라고 고정시키는 것부터가 네. 그 사람의 니즈를 못 맞춰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꼭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데도 하나씩 더. 뭐 만약에 집 5개면 어떻겠어요? 난 부산도 네. 가고 목포도 가고 그죠. 강릉도 있고 그럼 하나씩 사면 되는.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저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 이때 꿈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딜 가서 거기도 내 집이 있고 네네. 그게 악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내 생활 패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A동에서 자고, 네. 뭐 오늘은 뭐 C동에서 자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도 집이 강북에도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 네. 있어서 난 이번 주는 강북서 살고 이번 주는 강남서. 왜냐하면 내 생활 패턴이 만약 사업체를 2개 운영해가지고 네. 여기서 일할 때가 있으면 여기 가서 살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옛날 롯데 회장님, 신격호 회장님 어. 한 달 격월로 일본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이러셨잖아요. 잘 몰라요. 사업이 그러니까 일본에도 있고 네. 한국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럴 네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세금을 엄청나게 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 많은 분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구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네. 집에 주차장에 차 열 몇 대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수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 많은 것도 이제 초 수액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투기 뭐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집 여러 군데 갖고 있고 싶다. 뭐 산속에도 하나 갖고 싶고 네네네. 강변에도 하나 갖고 있고 싶고 바닷가에도 하나 갖고 있고 싶다가 3만 불 시대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 거냐. 저는 그 굳이 정부에서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지금도 막진 않아요. 세금만 엄청 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과하게 내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려고 좀 악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 그거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